루피는 겐타이를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겐타이는 루피를 쓰러뜨리는 것은 애진작 포기하였지만 아무런 데미지를 넣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였고, 혈마 계약을 사용하여 고대의 마왕 중 한 명이 혈마로 변한 이후 루피를 압박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겐타이의 최후의 공방이 시작되었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혈마의 저주를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장색 패기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의 공격이 쉽게 파괴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루피의 복부에 혈마라는 한자가 새겨졌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은 무장색 패기로도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지, 고대의 혈마의 힘을 활용한 궁극의 비기, 물론 너 정도 실력자에게 능력이 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깐의 틈을 만드는 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의 복부에 적힌 한자가 붉게 빛나며 루피는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하였고, 이후 겐타이의 뒤에서 혈마의 형상이 나타나며 혈마는 날카로운 낫을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상처를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을 사용한 대가로 생명력이 크게 줄어들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이 정도면 밥값은 했다고, 안 그렇소? 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겐타이는 루피에게 1마의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했기에 이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겐타이의 혈마 잠식을 허용한 뒤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하며 복부에 꽤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초회복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상처를 모두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며 마리조아 전체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철룡인들 일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으며 저 시끄러운 리듬은 뭐냐이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 역시 해방의 드럼을 들으며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며 혈마에게 대화를 걸며 아마 우리 둘 다 여기까지인 것 같군. 이무도 그렇고 저 녀석도 그렇고 우리로선 닿을 수 없는 벽이군 이라고 말했고, 혈마는 나약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로군. 그런 생각으로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너 따위가 시대를 풍미한 해적왕이라니 믿기지 않군 이라고 말하며 겐타이의 의식을 뺏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정신력만큼은 확보했기에 아니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뿐이다. 이놈도 토트무지카도 고대의 마왕이라고 불리는 놈들은 모두 조이보이와 류마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봉인되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겐타이에게 빠르게 다가왔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정말 강한데 해적왕이라고 불릴만 했어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와 고무고무 총을 동시에 방출하며 겐타이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겐타이는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피를 토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겐타이를 강적으로 인정했기에 단숨에 겐타이를 끝내버리기 위하여 구 3대장의 협공기마저 뚫어버린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루피는 사규의 광장 일부와 함께 겐타이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막아보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겐타이는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사규의 광장과 함께 처박혀버렸고 겐타이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화를 푼 뒤 니시시시 꽤 강한 녀석이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물을 잡아내기 위하여 다시 판기아 성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드래곤과 퀘이사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 능력자이며 퀘이사는 우주 열매 능력자이기에 이들의 대결은 하늘과 우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퀘이사는 드래곤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하늘의 힘을 다루는 이 녀석과 우주의 힘을 다루는 내가 격돌하게 된다면 성지 마리조아가 남아나질 않겠군. 장소를 옮기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늘의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드래곤과 자신을 빨아들이며 오존층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려 저항하려 했으나 퀘이사의 무장색 패기가 드래곤을 아득히 능가했기에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실패하였고, 드래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정도 존재는 오로성 루피 조로 정도밖에 없었는데 설마 신원 미상의 이 남자가 그 정도 남자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퀘이사의 등 뒤에는 이무 루피 조로 워큐리 세턴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드래곤은 퀘이사의 강함을 직시하였지만 혁명군의 대장답게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정도의 강자라면 자신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를 향하여 번개를 떨어뜨리며 퀘이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블랙홀을 생성해내며 드래곤의 번개를 그대로 흡수해버렸고, 이후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다가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퀘이사의 주먹을 맞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하늘이 갈라지긴커녕 어떠한 충격파도 생겨나지 않았고 드래곤은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곳은 나의 능력으로 생겨난 진공 공간, 한 줌의 산소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 헌데 버텨내는 것을 보니 이놈의 패기도 수준급이군. 어중이 떠중이는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그렇다면 이곳이 진정한 진공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능력으로 완벽한 자연을 구현해낼 수는 없다 라고 소리친 뒤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퀘이사를 공격하였고 퀘이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퀘이사는 드래곤의 갤럭시 임팩트를 허용한 이후 몸이 산산조각나며 흩어졌으나 이내 다시 몸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확실히 혁명군을 이끄는 수장답군. 세계 정부를 이토록 위협한 집단은 많았다만 사상을 건드리면 계몽된 세계를 바꾸려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세계 정부의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듯이 말하는군. 니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먼 옛날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네로나 왕국의 왕 이무와 함께 세계 정부를 설립한 창조주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진 녀석이 이무와 오로성을 제외하고도 더 있었다는 건가. 세계 정부에는 너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더 있지. 설마 20인의 왕들이 모두 살아있나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아니 20인의 왕들 중 13명은 사망, 릴리 여왕 역시 사망했을 테지. 현재까지 살아있는 건 이무와 오로성, 내가 전부다 라고 말해주었고 드래곤은 나에게 그런 것을 순순히 말해주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으며 퀘이사가 자신의 질문에 순순히 답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나는 이무 녀석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벌레가 금기된 사실을 알게 된다 한들 무슨 위협이 되지. 어차피 벌레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말이야. 드래곤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다. 이 녀석이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지. 이무는커녕 나에게도 닿지 못하는 벌레가 세계정부라는 초롱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극도로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두렵나 보군. 혁명군과 연합군, 특히 밀지모자 루피의 진격이 말이야. 네 녀석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신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과 퀘이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퀘이사와 드래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드래곤은 채를 사용하여 퀘이사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를 번개와 함께 방출시키며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번개를 퀘이사를 향하여 날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다시 한번 블랙홀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번개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강력한 폭풍을 소환하며 퀘이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퀘이사는 블랙홀을 소환해내지 못하며 드래곤의 번개를 완벽하게 피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는 우주의 법칙 시간 역행을 사용하여 시간을 잠시 되돌리며 자신의 상처를 일부 치유해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시간마저 초월한 것인가. 하지만 길어봤자 1-2초 정도군 라고 말하며 퀘이사의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해내갑니다. 에이스는 대형계를 사용하여 흰수염을 제압하였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칼리스토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친 불꽃 속에서 흰수염이 튀어나왔고 흰수염 역시 시대를 풍미한 괴물이기에 고작 한 방만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불꽃 속에서 순식간에 에이스의 멱살을 낚아챘고 에이스를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주먹이 지진을 휘감은 뒤 에이스가 낙하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모라쿠모 기리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대로 내려쳤고 에이스는 자신의 몸을 일시적으로 불로 변환시키며 흰수염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맹공이 이어졌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면을 기울인 뒤 밸런스를 잃은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방어했으나 흰수염의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에 에이스는 입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한숨을 크게 들이쉬며 강해졌다고 너무 자만했군. 아버지 역시 세계를 호령한 정점의 강자. 찰나의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진짜 아버지였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흰수염을 상대로 방심을 한 것은 명백한 자신의 실수라고 합니다. 에이스와 흰수염의 대결이 시작된 지 어느덧 8분 정도가 흘렀고 에이스는 방금 전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칼리스토가 환생 열매의 제한 시간은 10분이라고 생각한 것을 떠올리며 에이스는 만일 자신이 대결을 피하게 된다면 흰수염이 사라지게 되며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등을 보이는 건 흰수염의 적단이 아니다. 나의 우상 아버지를 상대로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 여기서 부러지더라도 전진한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상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흰수염을 상대로 부딪혀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번 공격이 최후의 합이 될 것이라고 직감하며 아버지,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경해왔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역시 당신 덕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 중 하나인 폐양색 패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방출하며 거대한 화염주먹과 함께 내지르는 기술인 패왕천하화건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 중 하나인 진동과 폐양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하며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인 패왕진공타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흰수염의 기술이 충돌하였고 두 기술은 거의 백중세의 모습을 보이며 어느 기술 하나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국 두 기술은 우열을 가르지 못하며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고 에이스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꿋꿋이 서 있었고 에이스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가, 아니면 아까 빈틈을 보인 게 패착이 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흰수염과의 대결을 복귀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환생한 지 10분이 지났기에 하반신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바라보며 그라라라라, 에이스 강해졌군. 이제 흰수염의 적단을 맡겨도 걱정이 없겠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급하게 흰수염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웃음을 지으며 완전히 사라집니다. 칼리스토는 흰수염조차 에이스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보며 확실히 사왕이라는 자리를 운으로 단 것은 아니군. 그 천하의 흰수염조차 불주먹을 잡지 못하다니. 하지만 나에겐 비장의 카드가 남았다 라고 말하며 지친 에이스에게 다가왔고 에이스는 흰수염과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며 아버지를 소환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덕분에 은인을 만날 수 있었으니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불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환생시켰고 에이스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였고 그곳에는 철롱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성지 마리주아가 침공당할 것을 대비하여 철롱인들의 대피소가 만들어져 있다. 만일 불주먹이 이긴다면 나 역시 무사하긴 힘들겠지. 우선 몸을 피한 뒤 훗날을 도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레드라인에서 혁명군과 해군이 대치하고 있었으나 카타쿠리가 이끄는 빅맘의 적단이 나타난 데 이어 빨간머리 적단과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조차 레드라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군들은 패닉에 빠지며 사왕이 둘이나 나타났다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조차 빨간머리에 광대 버기까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팔짱을 낀 채 이건 좀 위험할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쿠로마와 상대 중인 쿠마를 보며 우선 쿠마는 쿠로마에게 맡겨두고 나는 혁명군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혁명군의 중심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팔적 경공옥을 사용하여 혁명군 여럿을 죽여버리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타쿠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걷어차버렸고 키자루는 팔적 경공옥을 시전하는데 실패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스무디 크래커, 키자루는 내가 맡겠다. 너희들은 서둘러 과학병기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해군의 군함에서 파시피스타 마크3와 세라핌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파시피스타 마크3의 진화 버전이 파시피스타 마크4까지 나타납니다. 파시피스타 마크4는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진 파시피스타로 사실상 세라핌 쿠마의 하위 완격인 강력한 병기인데 그 숫자가 많기에 더욱 위협적인 병기였습니다. 한편 카타쿠리가 키자루를 막아섰고 샹크스는 뱃머리에서 해군의 전력을 바라보며 많이도 모였군. 대략 100척은 되겠어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해군 역시 이 전쟁의 진심이라는 거겠지. 그건 그렇고 샹크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넌 연이은 대결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 네가 무너지게 되면 전쟁은 끝이 난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버기도 오고 있다고 들었네. 뒷일은 그 녀석에게 맡겨야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버기의 진짜 실력을 잘 알고 있는 벤베크맨은 이 상황에서 농담을 하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로 날아갔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샹크스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명구를
로우를 사용하여 사보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샹크스가 나타났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무장색 패기와 마그마를 동시에 분출하며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막아섰고 샹크스는 사보에게 사보군 이 녀석은 내게 맡기게나 라고 말했고 사보는 샹크스를 신뢰했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혁명군을 지원하러 갔고 사보는 로쿠규가 빠른 속도로 혁명군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것을 보며 로쿠규를 막아서고자 합니다. 조로는 갈린과 이오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상대를 구출하려 하였지만 성지 마리조의 길이를 몰랐으며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의미 없이 패배하며 사이퍼폴 해군, 육군, 공군들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를 쓰러뜨린 로우와 키드가 나타났고 로우는 롤로노와 설마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부사령관을 벌써 잡아낸 건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실력을 보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키드는 조로를 놀리며 크하하하 애진작의 싸움을 끝낸 놈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냐? 이래서 검은 다리는 언제 구할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는 발끈하며 길을 못 찾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도 늦어서 기다린 것 뿐이다. 에이스는 아직인가? 라고 둘러댔고 로우 역시 웃음을 지으며 그렇다면 다행이군. 이제 검은 다리를 구하러 간다. 이곳으로 오면서 근위병 여럿을 붙잡아 그들의 심장을 인질로 잡아 검은 다리의 위치를 추궁했고 판게아성 내부의 어느 감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선 판게아성으로 향한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좋군 판게아성이라면 저 거대한 성인가? 그럼 내가 앞장서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판게아성의 반대로 뛰어갔고 로우와 키드는 한숨을 쉬었고 키드는 저 정도 길치가 존재하다니 경이로운 수준이군. 강함을 대가로 악마에게 방향 감각을 팔아넘긴 것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로우는 저 정도로 심각한 녀석은 처음 보군. 의사로서 진단을 내리자면 젊은 치매, 초기 치매 수준이다 라고 말한 뒤 샴블즈를 사용하여 돌멩이와 조로의 위치를 스왑한 뒤 룸을 사용하여 조로를 거품 속에 가둔 뒤 조로와 함께 판게아성으로 향합니다. 상디는 어인섬에서 홀로 희생하며 갈링, 이오, 피터와 대치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정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며 성지 마리조아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상디가 감금된 곳은 실현의 방으로 불리는 방으로 환상의 방 근처에 있는 특수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상디는 자신이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내가 죽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 때문에 루피가 피해를 입는 건 견디기 힘들군.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과거행조차 주저하지 않는 녀석이다. 내가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곧바로 날 구하기 위해 세계정부와 맞서겠지. 하지만 내가 처형될 곳은 10중8구 함정일 테지. 제길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며 벽에 머리를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제프와의 과거를 떠올렸고 15세 정도로 보이는 상디는 제프와 요리를 하며 영감 언젠가 나도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지. 근데 만약 나와 동료의 목숨을 저울질해야 한다면 나는 그때 누구를 골라야 하지? 라고 물었고 제프는 곧바로 상디의 머리를 때려버리며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녀석의 정신이 썩었다는 거다. 해적은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해적들조차 중요시 여기는 게 자신이 죽더라도 동료만큼은 살리는 것이다. 헌데 희생을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와 자신의 목숨을 저울질한다. 그건 해적이 아니야. 동네 양아치에 불과하지 라고 말했고 그 당시에는 동료라는 개념을 몰랐던 상디는 나는 나부터 살고 말거요. 뭐 절세 미인을 위해서라면 희생할지 몰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짧은 회상을 마친 뒤 영감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겠군. 동료가 생겨보니 확실히 알겠어. 루피 나 때문에 네가 위험에 빠지는 꼴은 못 본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디는 자신이 인질이 되었기에 루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한 이후 자신이 인질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세계정부가 자신을 공개 처형할 리도 루피가 세계정부의 함정에 빠질 리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산청특맹의 원액을 꺼내며 산청특맹은 다량의 독이 함유된 맹독성 식물, 물론 열을 가해 조리한다면 훌륭한 식재료가 된다. 하지만 아직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걸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될지 모르지. 산청특맹을 이용해 어인섬의 보거와 함께 보거 요리를 하려고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몰랐군. 아니 어쩌면 운명인가. 젠장 이런 걸로 죽을지는 모르겠다만 온몸이 구속당한
당한 지금의 나로서는 택할 수 있는 죽음은 이것밖에 없군. 이라고 말한 뒤 산청특명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판기하성 전체가 울릴 만한 충격이 일어났고 쌍디도 균형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내 엄청난 폐양색 폐기가 실현의 방에도 전해졌고 쌍디는 이 정도 폐기를 가진 인물은 전 세계에 루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기운은 분명 루피다. 설마 루피가 성지 마리주아에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밖을 둘러보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밖을 볼 수는 없었고 근위병도 한 명도 없었기에 쌍디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쌍디는 이내 이어지는 전투로 인한 파동과 폐기의 흐름을 느끼며 루피를 비롯한 연합군이 성지 마리주아를 침공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선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닌 루피와 합류하여 세계 정부를 부숴버리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음을 지으며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빨리 나타나지. 그랬으면 추한골 보일 필요도 없었잖아. 하긴 올블루도 보지 못했는데 죽을 순 없지. 라고 말하며 주저앉습니다. 빙크스는 오로성을 보좌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샹크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오로성과 함께 샹크스, 루피, 조로 등과 대치하나 오로성이 부작용을 감수하며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음에도 결국 루피를 잡아내지 못하며 전투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콩까지 배신하며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부상을 입은 오로성을 보좌하며 오로성이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가 오로성에게 성지 마리주아의 상황을 전달하였고 오로성 역시 성지 마리주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빙크스를 호출한 뒤 현재 밀짚모자와 롤로노와 조로를 포함한 강자들이 모두 성지 마리주아에 나타났다. 또한 혁명군, 빨간머리 해적단, 크로스길드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레드라인을 막아서며 해군과 대치 중. 빙크스 지금 당장 성지 마리주아 혹은 레드라인으로 복귀하여 세계정부의 원군을 지원하며 싸워라 라고 명령하였고 빙크스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허나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재 오로성들께선 전투불능 상태, 이때 강적이라도 나타난다면 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는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의 안위보다 중요한 건 성지 마리주아의 그분, 또한 저들에겐 우리에게 할애할 병력 따위 없다. 우리가 전투불능 상태인 것도 알지 못할 테고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알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우리도 얼추 하루 이틀이면 몸이 다 회복되겠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이번에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모두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길고 긴 전쟁은 종언을 맞이한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밀짚모자를 비롯한 연합군 이제는 정말 결착을 지을 시간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려던 순간 워터프라임이 남긴 전원을 보게 되었고 워터프라임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플루톤을 거대한 폭탄으로 개조시켜 놓았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의로 세계정부에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겨주며 고대병기 플루톤이 성지 마리주아에서 폭발하도록 설계하며 함정을 팠고 세계정부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넘겨받은 뒤 플루톤을 성지 마리주아로 인계합니다. 그리고 플루톤이 성지 마리주아로 인계된 이후 프랑키가 기폭장치를 활성화시켜 놓았기에 플루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세계정부는 한창 침략자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편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조로 로빈과 헤어진 이후 에이스의 스트라이커를 타고 베가펑크의 고향 벌지모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곳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이전에 외워뒀던 설계도대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긴 실험 끝에 고대병기 플루톤의 원리를 정확히 깨달았고 어떤 선박이라도 고대병기 플루톤과 같은 명선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써니오를 곧바로 플루톤과 유사한 엘레페리아 왕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배로 개조시키려 하였지만 현재 써니오는 나미, 초파, 우솝과 함께 항해 중이었고 프랑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우선 동료들과 합류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루피가 각국의 혁명을 도운 이후 샤봉디 제도에서 집결하자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샤봉디 제도로 향하였고 프랑키는 루피와 조로 등이 성지 마리주아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제 동료들과 합류하여 써니오를 개조시키기만 하면 우린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무적이 된다고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남이 우섭, 초파, 부르곤 세계정부와 알라바스타 간의 전쟁 도중 난입하여 알라바스타를 도와 세계정부와 맞서 싸웠고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과 루피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전쟁 도중 부상을 입으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나미와 우섭은 자신들이 혹여나 세계정부의 습격이라도 받는다며 괴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르곤 베테랑답게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나미씨, 우섭씨
지금 좌절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루피 씨와 빨간머리가 오로선과 대치 중이기에 우리가 알라바스타로 돌아간다고 해도 도움이 되진 않을 테고 우린 루피 씨의 말대로 샤봉디 제도로 향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료들과 합류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래 조로나 쌍디가 있으면 안심이라고 라고 말했고 나미는 걔들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승전보를 울렸나? 라고 말했고 우솝은 신문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글쎄 걔네들이라면 당연히 이겼지 않았을까? 하물며 조로는 승리했다고 오랜풋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쌍디의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우솝남이 부룩초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우선은 샤본디 제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비비 역시 콩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탈출했고 비비는 콩의 전용 함선을 타고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콩의 전용 함선은 매우 거대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배를 찾아다녔고 결국 비비는 콩의 전용 함선 속에 있는 비상용 잠수함과 같은 작은 배를 발견하며 작은 배를 타고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모커는 해군이 레드라인에서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바이크를 타고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세계의 혁명이 잦아진 이후 세계 정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반기를 든 국가들을 처벌하고 있다. 제 아무리 반란군이라고 한들 그들 역시 생명체 세계 정부의 과한 대응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이어가기 위함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세계 정부가 혁명이 잦아진 이후 비가맹국 국가와 가맹국 계약을 해지한 국가들을 상대로 너무 심한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좋던 싫던 스모커는 거프 이후 새로운 해군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었고 세계 정부에서도 스모커를 자신들의 최고 전력 중 하나로 추대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새로운 해군 영웅의 탄생에 기뻐하고 있었기에 스모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 정부의 중심으로서 혁명을 막아서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세계 정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신의 길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사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커다일은 미호크의 원수를 갚고 쌍디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혁명군을 지원하며 해군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커다일은 적절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이들은 장거리 비행에 지치며 레드라인 근처의 블루마리아 섬에 경유하며 잠깐의 휴식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투덜대며 어이 아무도 도시락 안 가져왔나? 배가죽이 등에 붙은 기분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이런 녀석이 사왕이라니 죽은 흰수염이 알게 되면 오해하겠군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재밌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리아는 심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잠깐만 나만 느껴지나 라고 말했고 버기는 무슨 소리냐 거대 멧돼지라도 나타났나 잡아 먹어버릴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는 이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잠시 후 섬 전체가 하얀 연기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로그타운에서의 악몽을 떠올리며 설마 하얀 사냥꾼 스모커? 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스모커가 천천히 걸어서 이들의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블루마리아 섬에 들렀거늘 생각지도 못한 월척을 낳게 되었군. 사왕 광대버기 및 그의 부하 녀석들 이놈들 역시 밀짚모자를 도와 해군을 공격하려 한다고 들었다. 해군은 아직은 세계의 정의 너희 같은 해적들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블루마리아 섬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녀석이 아니군 차세대 해군 영웅 스모커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크로커다일은 이 정도면 빛은 모두 갚았다 검은다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겁을 먹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며 그렇군 사왕 버기님의 목을 따라온 거였어. 그럼 나도 응해줄 수밖에. 이놈이 해군 영웅이면 나는 사왕이다. 덤벼라 연기자식 로그타운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소리치며 해군 영웅 스모커와 사왕 버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위블은 불과 어둠 사건 이후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고 에이스와 함께 성지마리주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곧바로 건물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근위병 여럿이 들러붙어 위블을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압도적인 힘을 선보이며 근위병들을 모조리 날려버렸고 근위병 한 명은 젠장 역시 흰수염의 주니어인가 지능은 멍청한데 힘만큼은 괴물이잖아 라고 말했고 위블은 뭐 멍청이 지금 나 욕한 거냐 라고 말하며 근위병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에게 한 대 맞고 뻗은 포보스가 나타났고 포보스는 루피의 공격으로 인하여 머리에 큰 혹이 자라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용룡율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형태로 변해 있었고 위블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변하며 우와 공룡인가 멋있네 라고 말하며 포보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포보스는 꽤나 진중한 모습을 보이며
멍청해 보여도 신흰 수염의적단의 최고 간부,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블이 경계를 풀며 포보스에게 다가오자 포보스는 곧바로 위블의 머리를 물어버렸고,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허용한 위블은 머리에 큰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위블은 분노하며 어널드를 휘둘렀고 포보스가 무장색 베개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며 위블과 포보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거프와 생고쿠는 콩의 장례식을 마친 이후 루피와 드래곤이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거프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로서 루피와 드래곤을 구하러 가는 게 맞는지, 해군으로서 이들을 체포하거나 최소한 지원을 가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거프는 쉽사리 결심을 하지 못하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이젠 해군 원수가 아니니 널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라 거프 라고 말했고, 거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비가 거프를 만나러 왔고, 코비는 거프에게 경례를 한 이후 콩의 영정을 보며 짧게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거프 중장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루피씨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래 코비, 네가 해군이 된 이상 너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거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군. 정의와 가족 중 뭘 우선시할지 고민이나 하다니 명심해라 코비. 해군은 항상 정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특히나 해군의 미래인 너라면 말이다 라고 말했고, 코비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절대적인 정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프 중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역시 해군으로서 가질 사명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코비의 말을 들은 거프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핑크스는 루피를 포함한 침략자가 성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오로성을 보좌하는 것을 그만두고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핑크스는 모습을 감추는 투구 퀴네어를 꺼내든 이후 자신의 기척을 완벽히 숨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핑크스는 까마귀들을 소환하여 마치 마법진처럼 진을 구성시킨 뒤 까마귀들을 타고 성지 마리조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철룡인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이며 마리조아 곳곳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핑크스는 이를 보며 과연 전설의 그 남자의 후대인가? 감히 성지 마리조아에 침공한 녀석은 거의 없었는데 성지 마리조아를 전장으로 바꾼 녀석은 이놈들이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핑크스는 철룡인들이 대피하는 곳으로 향하였고, 철룡인들은 모두 신의 함선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룡인들을 집요하게 쫓아온 야마토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철룡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철룡인들, 너희들을 놓칠 것 같으냐? 나는 와노쿠니의 영혼 코주키 오뎅, 와노쿠니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모두 죽여주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핑크스는 멍청한 신의 기사단들 같으니라고 고양이 새끼 하나를 흘리는 바람에 자칫하면 신의 핏줄이 사라질 뻔했구만 이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핑크스의 폐양색 패기 컨트롤은 완벽했기에 철룡인들은 단 한 명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성은 핑크스성이다이 살았다이 라고 소리쳤고, 핑크스는 빨리 신의 함선에 탑승해라. 최악의 상황에는 마리조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철룡인들은 모두 신의 함선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철룡인 몇 명이 핑크스에게 역정을 부리며 자네의 아비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우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이, 너 역시 마찬가지다이 라고 말했고, 핑크스는 한숨을 쉬며 분위기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군 이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 역정을 부리는 맨마이어 제트성을 단칼에 베어버렸고, 맨마이어 제트성은 단 한 방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타 철룡인들은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고, 핑크스는 너희들이 누리는 권리는 그분을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힘에서 나온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군 동지들이여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역정을 부리던 철룡인들은 모두 신의 함선에 탑승합니다. 대개정부는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성지 마리조아로 이주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조이보이의 후예가 나타나 자신들이 도피를 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문은 신의 함선을 만들어 마리조아가 사라지더라도 100년 이상 독자 생존이 가능한 거대한 함선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약 200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신의 함선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900년 만에 신의 함선이 사용되게 되었고, 철룡인들은 마리조아에서 빠져나와 신의 함선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함선의 외부는 해루석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내부에는 과학병기를 포함한 각종 병기가 주둔 중이었기에 그야말로 금성탕지와 같은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철룡인들은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지식이 해박하고 나이가 든 철룡인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있었고, 철룡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무적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마음 한편에서 공포라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마토는 샹크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빙크스가 나타나자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빨간머리 루피를 돕기 위해 온 거야, 그래서 철룡인을 죽인 거지 라고 말하며 빙크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한숨을 쉬며 나를 그 녀석이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많군. 상처도 없고 팔도 2개인데 그걸 구분 못하다니 멍청한 녀석들 이라고 말한 뒤 샹크스의 가무사리를 흉내내며 야마토를 공격하였고, 야마토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빙크스의 가무사리는 아직 정교하지 않았기에 위력이 많이 떨어졌고 야마토는 충격을 입긴 하였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빨간머리가 아닌 건가, 설마 크로즈미와 같은 능력자 라고 말하며 빙크스가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외형을 가피하여 사칭하는 사칭범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전투대세를 가졌고 개개 열매 모델 오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얼려버렸고 빙크스 역시 전신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내 빙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뜨려버렸고 빙크스는 해군대장 아오키지의 능력이 생각나는군. 그놈 역시 최고의 남자였다만 지금은 타락한 어둠이 되었지. 참으로 아쉽군. 흰 수염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감히 원피스를 찾겠다는 멍청이들은 없었는데 라고 말하고 야마토는 시대는 원래 변하는 법이라고, 와노쿠니의 폭군 카이도우가 사라진 것처럼 세계의 폭군인 너희들 역시 사라질 운명이라고, 루피가 해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너희들은 모두 끝이다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빙크스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타케루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내명팔개를 사용하여 빙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호구견자라는 건가, 아직 미숙하긴 하다만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의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보이는군 이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보며 카이도우를 떠올립니다. 빙크스는 야마토의 기량은 확실히 자신보다 아래이나 잠재력만큼은 어느정도 인정해주며 야마토가 자신과의 대결을 통하여 성장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단 한 방만에 야마토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공격을 피해낸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어둠을 이용하여 야마토의 얼음은 물론 야마토의 패기마저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치 티치의 어둠 열매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빙크스의 능력은 생명력마저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야마토는 점점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야마토는 황급히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능력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이미 다음 수를 던진 상태였고 빙크스는 공중으로 도약한 뒤 경지를 이룩하지 못한 용의 새끼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아쉽게 되었군. 카이도우의 딸, 아니 코즈키오댕 이라고 말한 뒤 생흡 참검을 사용하여 야마토를 공격하였고 야마토는 패기와 능력을 결합시킨 기술인 한랭 내명팔개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빙크스는 단 한 방만에 야마토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생흡 참검의 충격으로 인하여 몸 전체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었고 마치 미라처럼 변하며 처참한 몰골이 되었고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판기아성을 바라보며 검은 다리를 탈환하기 전에 검은 다리를 옮겨야겠군. 더 이상 판기아성도 안전하지 않으니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판기아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 티타니아, 타이톤 등이 신의 함선에 도착했고 빙크스는 철룡인들은 모두 대피 완료한 상태, 이곳에서 철룡인들을 보좌하다 상황을 보고 도주해라 라고 명령했고 티타니아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리더는 갈링성이시다. 이놈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철룡인, 명령을 내릴 이유 따윈 없다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런 멍청한 새끼, 전쟁에서는 힘이 곧 권력이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린다면 제거해주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티폰을 다시 한번 뽑아들었고 갈릴레이가 급하게 말리며 명령을 따르겠소 빙크스성, 우리끼리 이럴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한시가 급했기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벼운 경고를 준 이후 곧바로 판기아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 티타니아, 타이토는 신의 함선 내부로 향합니다. 조로 로우키드는 쌍디를 찾는데 성공했지만 쌍디가 투옥된 방의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해루석이 겹겹수로 묶여 있었기에 조로가 파괴하더라도 꽤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근위명 혹은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날 위험 부담이 있었기에 로우는 곧바로 해루석을 파괴하려는 조로를 막아서며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면 변수가 발생한다. 잠시만 기다려보지
분명 저 문을 여는 열쇠가 존재할 터이니 라고 말했고, 조로는 누가 오던 베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라고 말했고, 키드 역시 어이 겁먹은 거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동요하지 않고 환상의 방을 지나치는 근위병 중 열쇠를 가진 근위병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나 음식을 배급하는 녀석이라면 말이지 라고 말하고, 조로와 키드, 로우는 잠시 천장에 은신하여 근위병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조로, 키드, 로우가 잠복한 이후 환상의 방 근처의 경비가 삼엄해졌고, 근위병 중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라. 현재 마리주아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했다. 혹여나 검은 다리가 탈옥이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저 녀석들이 열쇠를 가진 것인가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렇다면 곧바로 녀석들을 제압하지 라고 말하며 도신류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로우가 조로를 말리며 조금 기다려라 롤로노아야, 저들이 열쇠를 가졌다는 보장이 없어 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근위병 중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니 제 아무리 검은 다리라도 탈옥은 불가하다. 저 감옥의 열쇠를 가진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성과 빙크스성 그리고 오로성들 뿐이시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근위병을 모조리 제압해버렸고, 조로, 로우, 키드는 입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곧바로 헤루석이 겹겹이 쌓인 쌍디가 투옥된 감옥의 입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넘어졌고, 로우는 뭐냐 부상이 쌓인 건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부상 따윈 거의 입지 않았다. 하물며 부상 따위로 내가 쓰러질 일은 없다. 헌데 나조차도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패기를 지닌 누군가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하며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엄청난 패기를 느꼈다고 말하며 그 패기를 가진 인물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이놈이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몽키 녀석의 패기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루피 녀석은 아니다. 희미하지만 적기심이 느껴지는군. 오로성 영감들에게조차 이런 패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스모커는 해군의 부름을 받고 레드라인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잠시 샛길로 세웠다가 우연히 크로스길드의 간부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스모커와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한 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섬 전체를 연기로 뒤덮어버렸고, 스모커는 연기에 무장색 패기를 침식해두었다. 니놈들이 이곳에서 탈출하려면 나의 목정도는 따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담배를 태웠고, 크로코다일 역시 담배를 피며 알라바스타에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거물이 될지는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코웃음을 지으며 과거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에게 이길 수 없지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크로코다일에게 접근한 뒤 헤루석 지태를 일시적으로 흑태로 변환시킨 뒤 곧바로 크로코다일의 안면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모래 폭풍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중에 날려버린 뒤 모래 속에 은신하려 하였으나, 스모커는 크로코다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낸 뒤 모래로 변환되어 있는 크로코다일의 실체를 잡아냈고, 연기를 응집시켜 위력을 극대화시킨 뒤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나타나 스모커의 팔을 절단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이후 모리아가 뿔도마뱀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가슴을 관통시켜버렸고, 스모커는 연기화되며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고, 스모커는 크로코다일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스모커의 팔이 다시 재생되었으며 가슴팍의 상처 역시 완벽하게 재생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팀워크가 생각보다 훌륭하군. 물과 기름 같은 니놈들도 구심점만 있으니 완벽한 팀이 되었어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후투투투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법이지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키시시시 역시 강하군. 새로운 해군 영웅 전 칠무의 셋을 아이 다루듯이 가지고 놀다니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순간적인 폭발력은 마치 흰수염을 보는 듯 했다. 저 녀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단 하나만의 승패가 결정났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스모커와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버기는 스모커의 약점을 파악한다는 핑계를 댄 이후 우선 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으나 섬 전체가 이미 연기에 침식되어 있었기에 탈출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버기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스모커와 크로스길드 간부들의 대결은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모리아는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좀비 병사 수백 명을 부활시키며 곧바로 스모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스모커가 이러한 공격에 당해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좀비 병사들을 모조리 제압해버렸고 빠른 속도로 모리아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스모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덮쳐버렸고 스모커는 피를 흘리며 실과 함께 땅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과 모리아 역시 지금이 찬스라고 확신한 이후 크로코다일은 사막의 저주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모래 지옥 속에 가둬버리려 한 이후 사막의 모검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어깨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리아가 좀비 병사의 원혼을 모조리 흡수한 뒤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섀도우즈 아스가르드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스모커는 꽤나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후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공격을 이어나갔고 섬의 일부가 완전히 소실되어 버릴 만큼 위력적인 공격들이 이어졌습니다.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스모커를 몰아붙이며 자신들이 스모커를 잡아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기뻐하며 이시시시 해군 영웅을 좀비 병사로 만드는 건가 라고 말하며 스모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욱한 연기가 모리아를 덮쳤고 스모커는 연기와 함께 몸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스모크 프리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모리아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어리석은 녀석들 함정인지도 모르고 덤벼오다니 인간이란 생물이 그러하지 아무리 숙달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대어를 보고 참을 수 있는 인간은 몇 없다. 이 녀석들 또한 마찬가지였군. 결국 욕망을 참지 못한 대가를 치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능력에 저항하나 스모커의 패기가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기에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연기 속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스모커 역시 조금은 충격을 입었기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타시기가 이들의 손에 해루석 수갑을 채웠고 타시기는 역시 스모커 중장님이십니다. 이제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아니 아직 한 명 남지 않았는가 신세계의 황제가 라고 말하며 버기를 잡기 전까지 레드라인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좌절하며 젠장 버기 녀석이 우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훗 그 지옥같은 임펠다운에 다시 수감되는 건가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젠장 버기 녀석이 아니라 밀짚모자 하물며 빨간머리나 불주먹만 되었어도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지 라고 소리쳤고 스모커 역시 로그타운에서 버기를 이미 붙잡은 경험이 있기에 확실히 저 반응만 보더라도 버기 녀석이 사왕이 된 것은 순전운인 것 같군. 하지만 나는 방심 따위 하지 않는다. 나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그 녀석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 라고 말한 뒤 타시기에게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모리아를 감시하라고 한 뒤 곧바로 견무색 베개를 사용하여 버기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버기는 섬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나 연기가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에 버기는 섬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섬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칼리스토는 마리조아에 침공한 에이스를 막아서기 위하여 환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환생시키며 에이스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며 결국 10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고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되살아났던 흰수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칼리스토를 응징하려 했으나 칼리스토는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로저를 환생시키며 에이스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곧바로 신의 함선으로 피신하였고 로저와 에이스는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를 보며 얼굴은 처음 보는군. 한때 당신을 죽일 듯이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 따위 거의 사라졌다. 당신도 당신만의 모험이 있을 테니 또한 나를 탄생시킴으로써 아버지, 동료들, 루피, 사보, 할배, 다단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양손에 불과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환생한 것이기에 에이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 로저 역시 곧바로 자신의 검 에이스를 꺼내들며 에이스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